유튜브 채널 미국 주식 이슈워치입니다. 오늘은 세계 최대 럭셔리 제국이죠. LVMH, 모에 헤네시, 루이비통, LVMU에 대해서 좀 깊이 파고드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게 그냥 명품 회사다 이렇게만 보기에는 좀 어렵고 뭐랄까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 같아요. 저희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요. LVMH는 단순히 제품을 파는 걸 넘어서서 창의적 우수성 그리고 장인정신 이걸 통해서 예술과 수익성을 결합하려는 아주 독특한 비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비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과로 또 기업 가치로 연결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주로 LVMH를 가진 강점들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 잠재력 이런 긍정적인 측면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정말 매력적인 기업이죠. 75개가 넘는 브랜드를 거느리고 있으니 말씀하신 대로 럭셔리 제국이라는 표현이 딱 맞아요. 그런데 그 화려한 만큼이나 우리가 좀 냉철하게 봐야 할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그 이면에 숨어있는 예를 들면 거시경제 변화에 얼마나 민감한지 또 지금의 높은 기업 가치가 과연 정당한 건지 이런 잠재적 리스크들을 좀 더 꼼꼼하게 짚어보려고 해요. 아시다시피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어지기 마련이니까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죠. LVMH가 그리는 큰 그림, 그러니까 그들의 비전과 시장 전략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LVMH의 핵심 비전은 창의적 우수성과 장인정신, 이걸로 예술과 수익성을 결합하는 데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그냥 좋은 물건 만들어서 판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브랜드 자체의 어떤 영속성,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가치를 만들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로 읽히거든요. 비전 자체는 굉장히 이상적이고 강력하게 들리네요. 근데 그 거창한 비전이 실제 돈을 버는 전략이랑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특히 LVMH가 공략하는 시장, 그러니까 그들이 활동하는 무대는 정확히 어디까지라고 봐야 할까요? 개인 명품 시장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네. 그게 아주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LVMH는 자신들의 목표 시장, 그 TAM이라고 하죠. Total Addressable Market. 이걸 단순히 개인 명품 시장, 대략 한 3,500억 달러 규모로만 한정하지 않더라고요. 와인이나 스피릿 같은 주류 사업, 그리고 세포라나 DFS 면세점 같은 소위 선택적 유통이라고 부르는 분야까지 다 포함해서 사실상 고급 라이프 스타일 전체를 자신들의 영향권 아래 두려는 그런 야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경계를 스스로 계속 넓혀가는 전략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외부 기업을 막 사들이는 M&A보다는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브랜드를 잘 키우는 것, 즉 유기적 성장, Organic Growth에 더 무게를 둔다는 점입니다. M&A의 귀재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내부 역량 강화, 내실 다지기에 더 집중한다. 그 점은 좀 의외네요. 흥미롭습니다. 그럼 그 유기적 성장의 구체적인 목표치, 어느 정도 수준을 바라보고 있는 건가요? 그냥 성장하는 것 이상을 추구할 것 같은데요. 네, 핵심은 이거예요. 브랜드의 희소성, scarcity, 이걸 아주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동시에 가격을 올릴 수 있는 힘, 즉 가격 결정력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LVMH는 연간 5%에서 10% 수준의 유기적 매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일반적인 글로벌 경제 성장률의 거의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정말 대단한 자신감이죠. 특히 루이비통 같은 핵심 브랜드는 제품 기획부터 생산, 유통, 판매까지 전 과정을 직접 다 통제하는 이른바 수직적 통합, vertical integration 전략을 사용해요. 이걸 통해서 품질은 완벽하게 관리하면서 이익률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거죠. 실제로 패션 및 가죽 제품, F&LG라고 부르는 이 부문의 영업이익률 목표치가 무려 20% 후반에서 30% 중반에 달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수익성이 좋은지 알 수 있습니다. 연 5%에서 10% 성장. GDP 성장률의 2배라. 와, 정말 인상적인 목표네요. 하지만 럭셔리 시장은 영원히 성장할 것이다. 이런 식의 믿음에는 글쎄요, 다소 위험한 함정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부유층은 경기를 상대적으로 덜 탄다고는 하지만 특히 최근 몇 년간 럭셔리 시장 성장을 이끌었던 게 신흥국 중산층 소비였잖아요. 근데 이 소비는 해당 국가의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 크게 흔들릴 수 있거든요. 영구적 성장이라는 표현은 현실의 변동성을 너무 간과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그렇죠. 경제 상황의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겁니다. 실제로 최근 발표된 실적을 보면 그런 우려가 조금씩 현실화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긴 합니다. 맞습니다.
장기 목표는 5에서 10% 성장이라고 하지만 저희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요. 2024년 상반기에 그룹 성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 패션 앤드 가죽, F&LG 부문의 유기적 성장률이 겨우 플러스 1%에 그치면서 급격히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건 높은 금리나 전반적인 경기 불확실성이 이제 명품 소비에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라고 할 수 있죠. 장기 목표 달성이 결코 쉬운 길만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게다가 75개나 되는 각기 다른 역사와 개성을 가진 브랜드들을 하나의 그룹 안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 특히 각 분야에서 1등, 2등 자리를 계속 유지하도록 만드는 것은요, 정말 엄청난 경영상의 도전 과제일 수밖에 없어요. 자칫 잘못하면 비효율만 커질 수도 있는 거죠. 네, 관리의 복잡성 문제는 분명 큰 도전이죠. 하지만 LVMH는 이 방대한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오히려 강점으로 활용해서요. 고객 한 명에게서 얻는 평생 가치, LTV라고 하죠. Lifetime Value. 이걸 극대화하는 아주 영리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이퍼케어라는 개념인데요. 이름 그대로 최상위 부유층 고객들, HNWI라고 부르죠. High Net Worth Individuals. 이분들에게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의 맞춤형 경험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평생 LVMH 그룹의 충성 고객으로 남아서 계속 지갑을 열게 만드는 전략입니다. 고객의 지갑 점유율을 최대한으로 확보하겠다는 거죠. 득비용, CAC라고 하죠. 이건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요? 최상위 고객에게 집중한다면 그들을 유치하는 비용 자체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LVMH는 TV나 온라인에 막대한 광고비를 쏟아붓는 방식보다는요. 최고급 입지에 위치한 플래그십 스토어 같은 실제 매장을 통해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는 선택적 유통 방식을 고수합니다. 이게 브랜드의 희소성을 지키는 동시에 직접적인 온라인 광고 의존도를 낮춰서 겉으로 보이는 고객 획득 비용, 즉 명목상 CAC를 낮게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최고급 매장의 임대료나 인건비가 엄청나긴 하겠지만 직접적인 마케팅 비용 지출이라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입소문이나 매장에서의 특별한 경험 자체가 가장 강력한 마케팅 도구가 되는 셈이죠. 명목상 CAC가 낮다는 점은 흥미롭긴 한데요. 근데 조금 더 파고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뉴욕 5번가나 파리 샹젤리제 같은 세계 최고 중심가에 위치한 그런 플래그십 스토어들 생각해보면 천문학적인 임대료가 들 거고요. 또 화려한 인테리어 비용, 최고 수준의 직원들을 교육하고 유지하는 인건비, 그리고 매장 유지보수 비용까지. 이런 것들은 사실상 고객을 유치하고 또 유지하기 위한 비용 아닌가요? 이런 숨겨진 비용까지 전부 다 고려했을 때 과연 LVMH의 고객 확보 방식이 정말로 비용 효율적이라고 단언할 수 있을지는 좀 더 따져봐야 할 문제 같습니다. 내 숨겨진 비용에 대한 지적은 타당합니다. 하지만 LVMH 전략의 진정한 묘미는요. 일단 고객이 LVMH 생태계 안으로 들어오면 그들을 계속해서 더 높은 가치의 상품으로 이끌어서 LTV를 극대화하는 럭셔리 피라미드 구조에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처음에는 세포라에서 화장품을 사거나 아니면 모에샹농 샴페인을 마시면서 LVMH 브랜드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차 마크 제이콥스 가방이나 팬디 의류 같은 쪽으로 닌을 돌리게 되고 결국에는 루이비통, 디올, 티파니 같은 최상위 브랜드의 핵심 고객이자 평생 고객으로 자리 잡게 만드는 거죠. 그룹 내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상향 구매, 업셀링과 교차 구매, 크로스셀링이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 있는 겁니다. 그룹 내에 있는 다양한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활용해서 아주 영리하게 고객 여정을 설계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하지만 이 하이퍼케어 전략이나 럭셔리 피라미드 전략에도 한계는 분명히 존재할 것 같습니다. 모든 최상위 고객들이 LVMH 그룹 안에서만 계속 소비할 거라고 기대하는 건 글쎄요, 좀 너무 낙관적인 생각 아닐까요? 에르메스나 샤넬 같은 아주 강력한 경쟁자들이 끊임없이 LVMH의 고객들을 유혹하려고 할 텐데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까다로운 고객들의 충성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LVMH가 쏟아부어야 하는 유무형의 비용 또한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자칫하면 LTV 증대 효과보다 충성도 유지 비용이 더 커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경쟁이 심화되고 충성도 유지 비용이 증가하는 건 당연히 고려해야 할 변수죠. 하지만 이 전략이 성공적이라는 건 LVMH의 뛰어난 재무 성과를 보면 어느 정도 입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룹 내 브랜드 간 이동을 통해서 고객 한 명당 LTV가 극도로 높아지면서
경쟁사들과 비교했을 때 월등히 높은 LTV/CAC 비율을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이게 바로 LVMH가 시장에서 높은 가치평가, 즉 프리미엄을 받는 핵심적인 이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전략은 놀라운 자본 효율성으로까지 이어집니다. LVMH는 공장이나 설비 같은 유형자산보다는 브랜드라는 아주 강력한 무형자산을 바탕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자기 자본 이익률, ROE라고 하죠. 이게 약 25%에서 30% 정도 되고요. 총자산 이익률, ROA는 약 12%에서 15%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게 경쟁사들의 평균치, ROE가 한 18에서 22%, ROA가 8에서 11% 정도 되는 걸 감안하면 이걸 훨씬 웃도는 정말 업계 최고 수준의 수익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그룹 이익 기여도가 절대적인 패션 앤 가죽, FNLG 부문의 높은 마진율과 앞서 말씀드린 수직 통합 전략이 바로 이러한 뛰어난 성과를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ROE 수치 자체는 정말 대단하네요. 그건 부인할 수 없는 LVMH의 강점이죠. 하지만 그 이면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룹 전체 매출의 절반 가까이, 약 50% 정도죠. 그리고 영업이익의 거의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그 패션 앤 가죽, FNLG 부문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은 상당한 불안 요소로 보입니다. 만약에 이 핵심 엔진이 삐걱거리기 시작하면 그룹 전체가 아주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높은 영업 레버리지 구조도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석 자료를 보니까요. 매출이 10% 증가할 때 영업이익이 14%에서 16%까지 증가하는 구조, 그러니까 영업 레버리지가 1.4배에서 1.6배 정도 되는 거죠. 이게 성장이 계속될 때는 아주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매출이 10% 감소하면 영업이익은 14%에서 16% 이상 더 큰 폭으로 감소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즉, 경기가 꺾이는 하강 국면에서는 이익 감소폭이 훨씬 가파를 수 있다는 점에서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 되는 겁니다. 네, 특정 사업부 의존성 문제나 높은 영업 레버리지는 분명 LVMH가 안고 가야 할 리스크 요인입니다. 하지만 시장이 LVMH에게 높은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부여하는 데는 이러한 리스크들을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아주 강력한 이유들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크게 한 3가지 논리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바로 브랜드의 영속성과 강력한 가격 결정력입니다. 루이비통이나 디올처럼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브랜드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영속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봐야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원가가 오르거나 경기가 좀 안 좋아질 때도 제품 가격을 인상할 수 있는 힘, 그 가격 결정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바로 LVMH의 무형자산 가치에 프리미엄을 주는 첫 번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브랜드 가치, 그리고 가격 인상 능력, 확실히 강력한 무기네요. 그럼 나머지 2가지 논리는 어떤 건가요? 두 번째는 분산되어 있으면서도 독점적인 창의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LVMH는 그 75개에 달하는 매종들, 그러니까 각 브랜드들에게 상당한 경영 자율성을 부여해서 창의성을 마음껏 발휘하게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룹 차원에서는 자금 조달이나 좋은 부동산 확보, 핵심 인재 영입 같은 걸 지원하면서 시너지를 만들어내죠. 즉, 각 브랜드는 독립적으로 혁신을 추구하면서도 그룹 전체의 든든한 지원을 받는 그런 구조인 거예요. 이걸 통해서 리스크는 분산시키면서도 높은 수익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프리미엄을 받는 거고요. 마지막 3번째는 대체 불가능한 독점적 시장 지위입니다. LVMH는 와인 스피릿, 패션 가죽, 향수 화장품, 시계 주얼리, 그리고 선택적 유통까지 총 5개 사업 부문에 걸쳐서 가장 폭넓은 포트폴리오를 구축했고 대부분의 영역에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규모와 범위의 경제는 경쟁사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하고 또 인수합병이나 공급망 협상 같은 데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하죠. 최근에 있었던 티파니 인수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3가지 논리를 바탕으로 LVMH는 경쟁사들의 평균 PE 비율이 한 25배에서 30배 정도 되는데 이것보다 5%에서 10% 정도 더 높은 28배에서 35배에 달하는 목표 PE 배수를 적용받기도 합니다. 지속적으로 20% 초반대에 아주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고 특히 루이비통과 디올의 성장이 워낙 압도적이기 때문이죠. 네, 브랜드 영속성, 분산된 창의성, 그리고 독점적 지위.
이 세 가지 기준이 LVMH의 높은 가치를 떠받치고 있다. 이런 설명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네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 LVMH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이고 근본적인 리스크는 좀 다른 데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브랜드 가치와 희소성의 훼손 가능성입니다. 이건 뭐 금융회사의 대출 부실 문제나 제약회사의 특허 만료 같은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일회성 손실로 끝나지 않고 기업의 존재 이유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아주 구조적인 리스크이기 때문입니다. 브랜드 가치 훼손이 그렇게까지 심각한 문제인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건지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브랜드 가치가 한번 훼손되기 시작하면요. 이게 단순히 이미지가 좀 안 좋아졌네? 이런 수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적인 손실과 비용이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돼요. 예를 들어서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돼서 잘 팔리지 않는 재고가 쌓이면 이건 결국 폐기 처분, 즉 소각하거나 아니면 큰 폭의 할인 판매를 통해서 떨어내야 하거든요. 이건 막대한 재고 손실로 바로 이어지죠. 또 한 번 손상된 브랜드 이미지를 회복하려면요. 정말 천문학적인 마케팅 비용과 새로운 디자인 개발 비용을 다시 투입해야만 합니다. 게다가 브랜드 가치가 하락하면 필연적으로 위조품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데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비용이나 단속 비용도 만만치 않고요. 이게 언뜻 보면 은행이 부실 대출에 대비해서 쌓는 대손충당금이랑 비슷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 파급 효과는 훨씬 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브랜드 가치 훼손은 장기적으로 가격 결정력을 약화시켜서 LVMH의 핵심 경쟁력인 그 높은 마진 구조 자체를 무너뜨리고 결국 지속적인 수익성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 파급 효과가 정말 상상 이상으로 클 수 있겠군요. 예를 들어서 LVMH 그룹의 핵심 중의 핵심인 루이비통 브랜드의 가치가 만약 훼손된다면 그룹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민감도 분석, 센시티비티 애널리시스 결과를 보면 그 심각성을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가령 LVMH 그룹 이익의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루이비통 브랜드에서 심각한 품질 문제가 발생했다거나 혹은 단기 매출을 늘리려고 무리하게 제품 공급을 늘려서 희소성 이미지가 훼손됐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루이비통의 영업이익률 OPM이 현재 아주 높은 수준에서 한 5%포인트 정도 하락한다고 가정하면요. 분석에 따라서는 LVMH 그룹 전체의 연간 순이익이 무려 25% 가까이 감소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건 단순한 일회성 비용 처리 문제가 아니라 브랜드의 핵심 경쟁력인 가격 결정력 자체가 약화되어서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수익성 악화를 초래하는 거거든요. 일시적인 경기 변동이나 금융시장의 충격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브랜드 가치 훼손이라는 구조적 리스크는 정말 LVMH 투자 시에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LVMH는 이런 치명적인 리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있을까요? 혹시 기술적인 방어막 같은 것은 없을까요? 저희가 살펴본 자료 중에 오라체인이라는 좀 흥미로운 기술이 언급되어 있던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오라체인. LVMH가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또 주도하고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인데요. LVMH는 이 기술을 통해서 제품 하나하나의 생산부터 유통, 판매, 그리고 소유권 이전까지 모든 이력을 아주 투명하게 기록하고 추적합니다. 이걸 통해서 위조품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소비자에게는 제품의 진품 여부를 확실하게 보증해주고 더 나아가 공급망 관리의 효율성까지 높이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LVMH의 진정한 경쟁력 중 하나는 단순히 명품을 잘 만드는 능력 그 자체를 넘어서 이처럼 최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브랜드의 가치와 유산을 보호하고 또 강화하는 능력에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 기술로 위조품을 막고 브랜드 가치를 지킨다. 상당히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그럼 이 오라체인이 실제로 LVMH에게 어느 정도의 경제적 가치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혹시 추정된 수치 같은 게 있습니까? 네. 일부 분석 자료에서는 이 오라체인의 경제적 가치를 한번 추정해보기도 했더라고요. 예를 들면 LVMH의 연간 매출 중에서 약 5% 정도가 위조품 때문에 손실된다고 가정을 하고 오라체인이 이 손실액의 한 15% 정도를 막아준다고 했을 때 연간 약 0.91억 유로,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한 7억 위안 정도의 추가적인 순이익 기여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추산을 합니다. 물론 이건 여러 가정을 포함한 추정치이긴 합니다. 그리고 공급망 전반의 투명성을 확보해서 재고 관리 효율성을 높인다거나 물류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물론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연간 7억 위안이면 결코 작은 금액은 아니네요. 그럼 이 오라체인 기술이 LVMH만의 어떤 독점적인 경쟁 우위가 될 수 있을까요? 다른 경쟁사들이 쉽게 따라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기술인가요? 방대한 데이터를 하나의 플랫폼에 통합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봐야 합니다. 각기 다른 생산 방식과 유통 채널을 가진 브랜드들의 제품 정보를 표준화하고 이걸 블록체인상의 고유한 디지털 인증서 형태로 발급해서 진품임을 증명한다는 건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조직적으로도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거든요. 경쟁사가 이와 유사한 수준의 플랫폼을 구축하려면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의 시간과 수억 유로에 달하는 막대한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LVMH가 이미 구축해놓은 이 방대한 브랜드 네트워크와 데이터는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를 발생시켜서 후발주자의 진입을 더욱 어렵게 만들죠. 따라서 오라체인은 단순한 기술적 솔루션을 넘어서 LVMH 그룹 전체에 집단적 브랜드 시너지를 기술적으로 구현한 명품 산업 내에서는 상당히 깊고 독점적인 해자, 못, 즉 경쟁 우위 요소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평가됩니다. 기술적인 해자로서의 잠재력은 분명 인상적이네요. 하지만 이 오라체인의 현재 가치를 좀 더 현실적인 시각에서 평가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오라체인의 비전이나 잠재력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냉정하게 평가해봐야 하는데요. 앞서 언급된 연간 0.91억 유로의 추정 순이익 기여분은요. LVMH의 연간 전체 순이익 규모가 대략 150억 유로 내외인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아주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오라체인 자체의 내재 가치를 추산한 분석 결과 약 27.4억 유로, 역시 LVMH의 거대한 시가총액 대략 3,600억 유로 이상으로 가정했을 때 0.8%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고요. 심지어 오라체인이 고객 경험을 향상시켜서 재구매율을 0.1% 정도 개선시킨다고 가정해도 이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기업가치 상승분 약 4.5억 유로로 추산, 역시 시가총액 대비 0.1% 남짓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럭셔리 산업의 웹 3.0 인프라라는 그런 거창한 비전과는 별개로 오라체인의 현재 재무적인 기여도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봐야 하고요.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기보다는 기존의 브랜드 가치를 지키고 방어하라는 수단으로서의 성격이 더 강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인 평가일 것입니다. 오라체인에 대한 평가는 미래 잠재력과 현재 가치 사이에서 좀 균형을 잡아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LVMH의 최근 실적 동향과 단기적인 전망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잠시 언급드렸지만 최근 LVMH의 실적이 시장 기대에 좀 미치지 못하면서 다소 충격을 주었다. 이런 분석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2025년 2분기 실적 발표는 시장에 상당한 우려를 안겨주었는데요. 그룹 성장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패션 앤 가죽, F&LG 부문의 유기적 매출 성장률이 시장 예상치가 0% 내외였는데 이걸 크게 밑도는 마이너스 9%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LVMH와 같은 정말 초우량 기업에서는 좀처럼 보기 드문 아주 큰 폭의 역성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여파로 그룹 전체의 영업이익률, EBT 마진 역시 전년 동기 대비 3.4%포인트 하락한 23.1%에 그치면서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결국 핵심 성장 동력인 F&LG 부문의 부진이 그룹 전체의 수익성 악화로 직결된다는 점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준 결과였죠. F&LG 부문의 마이너스 9% 성장이라니 정말 예상 밖의 결과였네요. 이렇게 실적이 급격하게 악화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으로 분석되고 있나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원인으로는 그동안 럭셔리 시장의 성장을 쭉 견인해왔던 중국 소비자들의 수요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약화되었다는 점이 꼽히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라던가 부동산 시장 불안 같은 문제들이 소비 심리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미국 시장의 소비 역시 고금리나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둔화되는 모습을 보인 것이 좀 겹쳤습니다. 특히 그룹 내에서 이익 기여도가 가장 높은 F&LG 부문이 이러한 거시경제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결국 이 부문의 성장 둔화가 그룹 전체의 실적 및 마진 악화로 이어지는 선행지표 역할을 한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죠. 실제로 LVMH 경영진이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좀 신중한 커셔스 입장을 내비친 것도 이러한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2분기를 보냈군요.
하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LVMH의 저력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측면은 전혀 없었나요? 예를 들어서 비용 관리 능력 같은 부분은 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물론이죠.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LVMH의 방어 능력은 상당히 돋보였습니다. 2분기에 F&LG 매출이 마이너스 9%라는 큰 폭으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요. 해당 사업부의 영업이익률은 무려 34.7%라는 아주 경이로운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이건 매출이 급감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비용 통제를 매우 효과적으로 수행했다는 걸 의미하죠. 위기 상황에서의 뛰어난 경영 관리 능력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세포라를 중심으로 한 선택적 소매, 셀렉티브 리테일링 부문은 2025년 상반기 H1 전체로 봤을 때 플러스 2%의 견조한 유기적 성장을 기록하면서 그룹 실적을 어느 정도 방어해주는 역할도 했고요. 그렇군요. 힘든 시기에도 핵심 사업부의 수익성은 잘 지켜냈고 다른 사업부에서 또 선방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시장은 다가오는 3분기 실적, 예를 들어 10월 14일에 발표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실적에 대해서는 어떤 기대를 하고 있을까요? 2분기보다는 좀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나요? 현재 시장 분석가들의 공식적인 예측치, 즉 컨센서스는요. 3분기 LVMH 그룹 전체의 유기적 매출 성장률을 0%에서 플러스 2% 사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건 상반기 전체 성장률이 마이너스 3%였던 것에 비하면 분명히 개선된 수치이긴 하죠. 하지만 시장 참여자들이 실제로 기대하는 수준, 소위 말하는 의사 컨센서스, 위스프론 넘버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공식 컨센서스보다는 약간 더 높은 플러스 1.5%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즉, 시장은 LVMH가 공식적인 기대치보다는 조금 더 나은 실적을 보여주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다는 의미예요. 따라서 실제로 발표된 실적이 이 플러스 1.5%를 넘어서느냐 아니면 못 미치느냐가 단기적인 주가 방향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요. LVMH가 3분기에 시장의 이런 실질적 기대치마저 뛰어넘는 깜짝 실적, 소위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한다면 어떤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참고한 분석 자료에 불케이스 시나리오 체크리스트 같은 게 있던데요. 네, 가장 이상적인 불 케이스, 그러니까 강세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이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룹 전체의 유기적 성장률이 시장의 실질적 기대치를 훌쩍 뛰어넘어서 플러스 4% 이상을 기록하고요. 핵심인 F&LG 부문 역시 플러스 6% 이상의 아주 견조한 성장세로 반등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우려가 컸던 중국 시장에서도 확연한 개선, 클리어 임프루브먼트 신호가 확인되고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왔던 세포라 역시 플러스 8% 이상의 높은 성장을 지속하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경영진이 4분기 전망에 대해서도 낙관적인 optimistic한 가이던스를 제시한다면 이건 시장의 매우 강력한 매수, 스트롱바의 신호로 받아들여질 겁니다. 이 경우 실적 발표 다음 날 LVMH의 주가는 최소 플러스 3% 이상, 어쩌면 그 이상으로 크게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시나리오가 정말 현실화된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목표 주가를 5% 이상 상향 조정하고 보유 비중 확대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만하다고 봅니다. 와, 정말 장밋빛 시나리오네요. 반대로 만약 실적이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오히려 더 부진할 경우의 시나리오, 그리고 그때의 대응 전략은 좀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네, 주가 반응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를 참고하면요. 만약 3분기 유기적 성장률이 0% 미만으로 발표되어서 시장 기대치를 크게 하회하는 스트롱 미스를 기록할 경우에는 투자자들의 실망감이 아주 커지면서 주가는 당일에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8%까지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건 LVMH뿐만 아니라 럭셔리 산업 전체에 대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도 있고요. 만약 성장률이 플러스 1.0% 정도로 발표되어서 공식 컨센서스 범위에는 부합하지만 실질적 기대치인 플러스 1.5%에는 미치지 못하는 뉴트럴 마이너 미스의 경우에도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는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3% 정도 하락할 수 있고요. 반대로 성장률이 플러스 2% 이상으로 실질 기대치를 넘어서는 solid beat를 기록하면 안도 랠리가 나타나면서 플러스 3%에서 플러스 5% 정도 상승할 수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플러스 4.0% 이상의
스트롱 비트를 달성하면 플러스 6% 이상의 강한 상승세도 가능합니다. 주가 변동폭이 생각보다 꽤 클 수 있겠군요.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시나리오별 결과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아까 언급된 분석 자료에 베어 케이스, 즉 약세 시나리오에 대한 구체적인 액션 플랜도 제시되어 있었죠. 네, 만약 최악의 경우, 그러니까 그룹 성장률이 플러스 1% 미만이거나 심지어 마이너스 성장이 현실화된다면 단기적으로는 위험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중 축소 리듀스를 고려해야 합니다. 핵심인 FNLG 성장률이 플러스 2% 미만이거나 감소한다면 당장 매도하기보다는 일단 보유 홀드하면서 상황을 좀 지켜보되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경우에 비중을 줄여나가는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고요. 또 경영진의 코멘트에서 중국 시장에 대해 지속적인 둔화, 컨티뉴드 슬로우다운이라는 언급이 나온다면 이건 역시 부정적인 신호이므로 보유 관점을 유지하면서 섣부른 저가 매수는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을 보여주었던 세포라의 성장률마저 플러스 4% 미만으로 둔화된다면 이건 그룹 전반의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으므로 LVMH에 대한 전체 투자 포지션의 리스크를 다시 한번 신중하게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실적 발표 시에는 보고된 매출 (reported revenue와 환율 효과를 제외한 유기적 매출 (organic revenue를 구분해서 봐야 하고요. 경쟁사들의 실적 발표 내용이나 거시경제 지표 변화 같은 외부 요인들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정말 다양한 변수와 시나리오를 고려해야 하는군요. 변동성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LVMH라는 기업 자체의 성장 변동성, volatility 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LVMH는 워낙 포트폴리오가 다양해서 경쟁사들에 비해서 성장 변동성이 좀 낮은 편이라고 알려져 있던데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게 LVMH가 가진 중요한 강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여러 분석들을 보면요. LVMH는 캐링이나 리치몬트 같은 주요 경쟁 명품 그룹들과 비교했을 때 분기별 매출 성장률의 변동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건 앞서 논의했던 것처럼 75개가 넘는 방대한 브랜드 포트폴리오와 5개 사업 부문에 걸친 다각화 덕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계 주얼리 부문이 좀 부진하더라도 패션 가족 부문이 좋은 실적을 내거나 또 미국 시장이 둔화되더라도 유럽 시장이 성장하는 식으로 특정 브랜드나 특정 지역의 부진을 다른 부문이 상쇄해주면서 그룹 전체의 매출 흐름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이렇게 성장 변동성이 낮다는 것이 기업 가치 평가,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단순히 그냥 안정적이다, 이거 이상의 의미가 있을까요? 네,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일반적으로 시장은요, 성장성이 높으면서도 그 성장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기업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기업의 성장 변동성, 이걸 보통 분기 매출 성장률의 표준 편차로 측정하는데요. 이것과 주가 수익비율 PE 사이에는 뚜렷한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합니다. 상관계수가 대략 마이너스 0.65에서 마이너스 0.75 정도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성장 변동성이 낮을수록, 즉 성장이 안정적일수록 시장은 해당 기업에 더 높은 PE 배수, 다시 말해 안정성 프리미엄을 부여한다는 뜻입니다. 회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성장 변동성이 1%포인트 하락할 때마다 적정 PE 배수가 평균적으로 1.5배에서 2.5배 정도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LVMH가 앞으로 성장 안정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면 주가 상승 잠재력도 상당히 커질 수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군요.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서 LVMH의 분기별 성장 변동성이 현재 수준, 가령 3.5%라고 가정해보죠. 이것보다 1.0%포인트 개선되어서 2.5% 수준으로 낮아진다고 가정하는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래 순이익 추정치가 한 3에서 5% 정도 상향 조정되고 여기에 PE 배수 상승 효과까지 더해져서 적정 주가는 현재보다 15%에서 20%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더 나아가서 LVMH가 브랜드 독점력을 더욱 강화하고 인플레이션율을 뛰어넘는 추가적인 가격 인상, 예를 들어 매년 플러스 2%씩 추가로 가격을 올리는 거죠.
이걸 성공적으로 지속해서 향후 5년간 연평균 성장률 CAGR을 기존 시장 예상치인 약 8% 내외보다 높은 10에서 11%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면 이건 LVMH가 단순한 경기 소비재 기업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구조적 성장주로 시장에서 재평가받으면서 주가가 장기적으로 30%에서 45%까지 상승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분석도 제시됩니다. 와, 정말 매력적인 시나리오인데요. 하지만 반대로 예상치 못하게 성장 변동성 리스크가 커지는 경우도 당연히 고려해야겠죠. 그리고 최근에 LVMH가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이 자사주 매입의 의미와 효과는 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았던 것 같은데요. 네, 당연히 리스크 시나리오도 대비해야 합니다. 만약 경기 침체가 심화되거나 예상치 못한 브랜드 이미지 손상 같은 문제로 인해서 LVMH의 성장 변동성이 오히려 1.5%p 상승해서 5.0% 수준까지 높아진다면 미래 순이익 추정치는 7에서 10% 정도 하향 조정되고 PE 배수 역시 하락 압력을 받아서 적정 주가는 현재보다 20에서 25%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현재 주가에는 이미 LVMH의 뛰어난 성장 안정성이 상당 부분 선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고요. 그리고 최근 발표된 1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에 대해 말씀드리면요. LVMH의 거대한 시가총액, 대략 2,700억 유로, 달러로는 3천억 달러 이상이죠. 이걸 감안할 때 1억 달러는 정말 그야말로 세 발의 피 수준입니다. 전체 발행 주식수 대비 비중이 매우 작아요. 따라서 이 자사주 매입으로 인한 주당 순이익, EPS 상승 효과는 약 0.118% 정도로 추산되어서 재무적인 영향은 거의 무시해도 좋을 수준입니다. 재무적인 효과가 그렇게 미미하다면 LVMH가 굳이 이 시점에 자사주 매입을 발표한 이유는 뭘까요? 시장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걸까요? 자사주 매입은요, 금액의 크기보다는 그 신호 효과, 시그널링 에펙트가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LVMH처럼 자금력이 아주 풍부한 기업이 그것도 시장 상황이 다소 불확실한 시기에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다는 것은 첫째, 경영진이 현재 회사의 주가가 내재 가치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고요. 둘째, 동시에 앞으로 명품 수요와 회사의 실적이 견조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시장에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 잉여 현금을 주주에게 환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자본 효율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고요. 규모는 작지만 이러한 상징적인 의미 때문에 일부 분석에서는 이 자사주 매입 발표를 근거로 LVMH의 목표 주가에 추가적인 럭셔리 리더십 프리미엄, 예를 들어 7% 정도를 적용해서 목표 주가를 180에서 192.6달러로 상향 조정한 사례도 있긴 했습니다. 다만 이건 실제 재무적 효과라기보다는 경영진의 자신감 표명에 대한 신호에 대한 가치 평가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사주 매입 규모 그 자체보다는 그 상징적인 의미에 좀 더 주목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마지막으로요, LVMH가 직면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 예를 들어서 글로벌 경기 침체가 아주 극심해지는 경우를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는 좀 어떻습니까? 장기 투자자라면 이런 시나리오도 염두에 두어야 할 텐데요.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 최대의 상황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LVMH의 핵심 시장 중 하나인 아시아 지역의 매출이 10% 감소하고 동시에 그룹 전체의 영업이익률 OPM이 2%포인트 하락하는 아주 극심한 경기 침체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LVMH의 연간 매출은 약 5% 정도 감소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높은 영업 레버리지 효과 때문에 순이익은 15%에서 20%까지 급감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에 더해서 성장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면서 시장이 LVMH에 부여하는 PE 배수 자체도 낮아진다면, 예를 들어 기존 25배에서 20배 정도로 하락한다고 가정하면요. 주가는 현재 수준 대비 25%에서 35%까지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건 결국 LVMH의 높은 영업 레버리지 구조와 성장에 대한 의존성이 경기 하강 국면에서는 상당한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와, 정말 다양한 측면에서 LVMH를 깊이 있게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제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서 LVMH의 최종적인 가치 평가와 투자 의견을 한번 정리해 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 LVMH에 적용할 적절한 할인율은 어느 정도로 산정되었나요? 당연히 리스크를 반영한 수준이겠죠?
네, LVMH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 사용된 리스크 조정 할인율, RADR 계산 과정을 살펴보면 좀 흥미로운 점들이 있는데요. 먼저 LVMH의 낮은 부채 비율과 업계 최고 수준의 신용도를 반영해서 기본적인 가중평균 자본 비용 WACC를 7.5%로 상대적으로 좀 낮게 설정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중국 시장에 대한 높은 의존도라던가 최근 부각된 거시 경제 및 환율 변동성 리스크를 감안해서 1.5%포인트의 리스크 프리미엄을 추가로 더하고요. 반대로 루이비통이나 디올 같은 핵심 브랜드가 가진 대체 불가능한 브랜드 파워와 강력한 가격 결정력은 LVMH만의 독점적인 경쟁 우위이기 때문에 이걸 반영해서 2.0%포인트의 디스카운트, 즉 프리미엄을 적용합니다. 이 모든 요소를 종합해서 계산된 최종 RADR은 7.0%입니다. 이 7.0%라는 할인율은 일반적인 명품 산업 평균 대략 9.5%에서 10% 정도 되는 것보다는 낮지만 이건 LVMH가 가진 독보적인 시장 지위와 브랜드 가치를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고요. 동시에 중국 의존도와 같은 특정 리스크 요인도 함께 고려된 상당히 균형 잡힌 할인율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최종 할인율 7.0%를 적용했을 때 LVMH의 장기적인 내재 가치는 현재 주가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평가될 수 있을까요? 상승 요력이 좀 있나요? 이 7.0%의 할인율을 적용해서 LVMH의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장기 현금 흐름 할인 DCF 모델 분석 결과와 동종업계 내에서 LVMH가 받는 최고 수준의 밸류에이션 배수, PE나 EBITDA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분석 시점 기준으로 LVMH의 적정 가치는 현재 주가 대비 약 20%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앞서 논의했던 중국 관련 불확실성이나 경기 둔화 가능성 같은 리스크 요인들이 주가 변동성을 키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LVMH가 가진 그 압도적인 브랜드 독점력과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화되는 브랜드 가치의 영속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단기적인 변동성을 감내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투자자에게는 여전히 매력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LVMH는 단순히 유행을 타는 소비재 기업이라기보다는 시간이 자신의 편, ally of time인, 즉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더욱 공고해지는 그런 독특한 자산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한 최종 투자 의견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단기적인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LVMH가 가진 장기적인 경쟁 우위와 성장 잠재력을 고려할 때 저희 분석가들은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매수, 바이 의견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이 의견에는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 따릅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저희가 논의한 다양한 리스크 요인들, 특히 패션 앤드 가죽 부문과 중국 시장에 대한 높은 의존도 문제, 또 경기 침체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실적 악화 가능성, 그리고 무엇보다 치명적일 수 있는 브랜드 가치 훼손 리스크 등을 반드시 충분히 인지하시고 각자의 투자 성향과 위험 감수 능력에 맞춰서 신중하게 최종 투자 결정을 내리셔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LVMH라는 이 거대한 럭셔리 제국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는 분석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 LVMH는 75개가 넘는 강력하고 또 다각화된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고요. 창의성과 수익성을 절묘하게 결합하는 아주 독특하고 강력한 경영 비전, 업계 최고 수준의 수익성과 자본 효율성, 인플레이션 압력마저 이겨내는 강력한 가격 결정력, 그리고 오라체인과 같은 미래를 위한 기술 혁신 노력과 경쟁사 대비 낮은 성장 변동성까지 정말 수많은 강력한 펀더멘탈을 갖춘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부침은 있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꽁전한 성장을 지속할 잠재력을 지닌 명실상부한 럭셔리 산업의 독보적인 리더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LVMH의 이런 빛나는 강점들 이면에는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할 그림자 또한 존재합니다. 앞서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그룹 이익의 대부분을 책임지는 패션 앤 가죽 부문과 특정 지역, 특히 중국 시장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구조적인 취약점이 될 수 있고요. 또 경기 침체가 심화될 경우 높은 영업 레버리지 때문에 이익이 예상보다 더 크게 감소할 수 있으며 브랜드 가치 훼손이라는 한 번 발생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치명적인 리스크도 항상 존재합니다.
게다가 현재 주가는 이미 이러한 많은 강점들을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적지 않다는 점, 그리고 최근 실제로 나타난 실적 둔화 추세 등은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현실적인 위험 요인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LVMH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는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럭셔리의 매력과 LVMH가 구축한 강력한 브랜드 제국의 영속성을 믿는 그런 긍정적인 시각과 또 예측 불가능한 거시경제의 파고와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장 환경, 그리고 기업 내재적인 위험 요인을 중시하는 신중한 시각 사이에서 각자의 균형점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LVMH의 빛과 그림자를 가감없이 파헤쳐본 이 깊이 있는 분석이 청취자 여러분께서 현명한 투자 판단을 내리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투자 판단 및 책임.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LVMH라는 기업에 대한 분석과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일 뿐이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자문이나 매수매도 권유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모든 투자 결정은 청취자 본인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해 저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명확히 밝힙니다. AI 생성 정보 유의. 또한 본 방송 내용의 일부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생성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정보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AI가 생성한 정보는 실제 시장 상황이나 기업의 최신 정보와 다소 차이가 있거나 오류를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방송 내용을 투자 결정의 유일한 근거로 삼지 마시고 반드시 추가적인 정보 확인과 교차 검증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국 주식 이슈 워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